함께한 이 여름 summertime 널 영원히 사랑해 I love you. 이 여름만큼 법을 뜨겁게 사랑하는 남자 우리들의 법 김윤중입니다. 핫 썸머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정말 핫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네, 이 더위를 물리쳐주는 팥빙수처럼 시원하고 달콤한 정보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함께 떠나자 야이야이야이야이 바다로 갈 때 든든한 법과 함께 하면 더욱 안전하겠죠. 법과 함께라서 안전한 남자 기리기리 김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여름 노래로 시작을 하니까 또 좋네. 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김일철 선수 예. 이게 한음이네요.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열정적으로 불렀는데 무슨 하는 계속 한음으로 쭉 가시던데. 우리 함께한 이 여름 summertime 이봐. 전 팀장님은 사랑의 감정이 하나도 없이 사랑합니다. 팥빙수가 다 녹았어 지금. 사랑이 메마른 남자입니다. 빙수야 팥빙수야 하지만 이미 다 녹았어. 자, 그 정도로 벌써부터 많이 뜨겁습니다. 네. 예. 아니 올 봄이 가장 뜨거웠던 봄이었다고 하는데 야, 이렇게 되면 여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죠? 네. 그 지난해 폭염과 장마 때문에 우리 고생했었잖아요. 네. 근데 올여름도 기록적인 폭염과 강한 장맛비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여름 하면 바로 연결되는 게 바로 또 휴가잖아요. 다들 그렇죠.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아, 휴가 계획을 왜 세웁니까? 휴가를 왜 갑니까? 저희 그냥 와이프만 있으면 어딜 가든 휴가 아닙니까? 이열. 내 얘기가 그 말이에요. 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집에서 어디 가자 그러는데 저도 안 가요. 예. 우리 식구들이 옆에 있으면 그게 휴가지 어딜 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껴야지. 저는 전 팀장님 다 기다려보겠습니다. 휴가 저요? 계획 있으세요? 네. 저는 뭐 아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아내가 뭐 올해 계획이 있다면 저도 있는 어이구, 거고. 줏대 없는 사람. 어이구, 정말. 네, 아내만 따라갑니다. 네. 네. 아니, 요즘에 휴가는 또 해외로 계획하신 분들 많습니다. 왜냐면 그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참 못 나가서 답답하셨던 분들이 이게 풀리면서 좀 해외여행 많이 계획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실제로 유엔사나 유엔 관광청이 지난 1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지난해 세계 해외 여행객 숫자가 약 13억 명. 와, 대단하죠.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관광객의 88%였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올해 해외 여행객 숫자가 역대 최고치였던 약 15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관광지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어디를 관광하는지, 과연 이게 사람을 관광을 온 건지 어디를 관광하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여행 마치고 집에 가면서 아이고, 집이 최고다. 예. 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행이 주는 또 즐거움이 있죠. 네. 예. 관광객이 확실히 늘면 그 관광지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도 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죽하면 관광객 억제 정책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유럽의 관광세인데요. 도심 인구가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탈리아 북부 수상도시, 정말 아름다운 베네치아에서는요.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관광객이 무려 3천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5만 명인데 관광객이 3천만 명인 거예요. 이걸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 공해, 소음 문제 등이 문제가 되면서요. 당일치기 그런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시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5유로 약 7,300원에 부과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밖에도 일본 도쿄와 하와이, 암스테르담 등 주요 관광 도시들도 관광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당장 관광객의 이 유입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또 반면에 나중에는 관광객이 좀 줄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뭐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다른 관광 명소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관광지 쉬는 날을 지정하기도 하고 있어요. 또 넓은 지역을 천천히 탐방하는 슬로우 트래블을 개발해서 관광객이 좀 몰리는 거를 막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행 소개할 때 뭐 이런 거 있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가라앉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섬여행.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조금 더 유념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확실히 뭐 유명 관광지도 좋습니다만 잘 알려지지 않는 나만의 이렇게 휴가를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뭐 더 싸고 더 좋게 다녀올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기리 씨도 요즘에 캠핑 다니시던데 어디가 좀 좋아요? 제가 진짜 정말 좋은 것들을 진짜 안 하는 거 있는데 네. 저만 계속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중요해. 예. 안 알려준다고? 나만의. 겉으로 보기엔 싸가지 없어 보여도 본인만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절대 다시 묻지 않을게요. 네. 저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 변호사님은 제가 특별히. 제가 나중에 따로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알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물어볼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해 쓰는 입법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같으면 2, 3년 만에 지어져야 할 반도체 설비 공장이 지금 우리는 뭐 몇 년째 늘어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어떻게 걸림돌했다면 그걸 한번 풀어보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전국적으로 풀기 힘들다면은 지금 그걸 일단 시범 단지에서 한번 풀어보자.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 핵심적인데 또 전력 에너지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제가 광주에 지난번에 5.18 행사를 갔다가 마산 가려고 하니까 대중교통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너무 띄엄띄엄이고 국가적으로 남해안 관광 진흥 정책을 좀 만들자. 자, 오늘은 이분을 좀 친근하게 불러볼까 합니다. 형두야, 국회 가자. 21대 이어서 22대 국회에도 입성하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우리 상임위 회의장에서 항상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도시로 재도약하는 마산아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의원님. 확실히 지난번에 모실 때보다 한결 더 여유 있어진 모습으로 네. 찾아와 주셨는데 이 형두와 국회 가자 어떻습니까? 좀 잘 어울리시죠? 좋습니다. 좋고 네. 형두야도 좋고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인스타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예. 아마 우리 도시에서 별로 재밌는 일이 없다 보니까 선거 때 뭐 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약간 놀이 개념으로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정말 젊은 친구들이네요. 어린 친구들. 형두 형이라고 불러요. 형두 형. 우와. 근데 형두 형인데 옛날에 이상한 변호사 우리 형처럼 똑바로 읽어도 형두 형, 거꾸로 읽어도 형두 형. 오. 내심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흡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뜻밖의 그 YMCA 이런 데서 이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 투표를 합니다. 네. 예. 그 모의 투표에서 드물게 국민의힘 계열로서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한번 가시죠. 압도적으로. 야, 이게 이미지도 굉장히 또 좋아지시고 네. 이름 덕분에 아주 뭐 톡톡하게 예.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저 형두 캔두라는 걸 썼는데 이건 라임을 이제 이용한 거죠. 형두 캔두 해피 하포. 아니 국회의원 후보 중에 이름이 내자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이름은 확실히 각인시켰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참 최형두 의원과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모의 투표 압도적 1위였다고 하셨는데 저희 방송이 이제 22대 국회 열리고서 예. 그 여당 의원님으로는 1번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일단은 그 국회 다시 재입성하시게 된 좀 소감 한 말씀 들어보고 싶네요. 이제 사실 입성이라는 것은 국회가 뭐 성곽이라는 좀 배타적 개념 같은데 우리 역시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 마산 하포 지역구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파견되어 온 거죠. 네. 국회에서 주중에는 주로 국회에 있고
파견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주말에는 이제 지역에 내려가고 고향에 내려가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영광이죠. 지난 4년간에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배웠기 때문에 케이스 스터디가 많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4년은 좀 더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하게 일할 수 있겠다라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 초반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하시는 일들이 좀 많으시고 바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재선이시다 보니까는 초선 때보다는 조금 더 덜 긴장되고 그런 게 있으신가요? 재선으로서 좀 경험은 쌓였습니다만 새로운 국회가 사실 지금 두렵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알면 알수록 또 할 일이 더 많이 보이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의원님 이제 22대 국회 잘 이끌어 가시려면 21대 국회를 좀 되돌아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은데 네. 좀 21대 국회에서 이런 부분, 좀 법안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점도 있으실까요? 네. 당시 1호 법안이 AI 맞춤형 1대1 스마트 교육 법안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법안은 실제로 그렇지 않고 법안에 이제 그 내용을 압축한 이름이 그렇고 교육법 개정안이었죠. 네. 중등교육부 개정안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느낀 건데 법 개정보다 기술이 더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 개정은 그 사이 새로운 그 기술이 계속 교육 기술 또 교육 환경도 바뀌고 이러는 바람에 그 법안은 여러 개의 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이제 병합 심사되다가 사실은 기술 발전에 뒤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시기 동안에 교육부 특별 교부세를 받아서 바로 그 교육을 시범 운영하는 교실을 이제 저희 지역에서 AI 맞춤형 1대1 교육을 하자. 마치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진도와 취미와 관심에 맞춰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운영하자. 그것이 이제 학교의 선생님과 함께 AI 보조교사를 통해서 하자. 그런데 AI 기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이 지금 기술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현재 우리 도시에서 AI 맞춤형 1대1 시범교실을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에서 시범 실시하게 되었고 이것이 학부모 사이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왜 그걸 전 학교로 다 확대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연히 확대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쉬운데 하나 또 자랑스러운 것은 62년 만에 우리 도시에 또 민주화 제가 본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4.19 혁명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3.15 버거, 3.15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최초의 도시였습니다. 네. 그날 밤에만 10명의 열사들이 이제 총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 새로운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서 모두 16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3.15 이거 특별법, 사실 법안을 제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했다는 것도 저의 영광이자 21대 국회의 큰 또 족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1대 국회를 지나 이제 22대 국회로 들어왔는데요. 우리나라 정말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또 이 법안에 잘 녹아져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법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최영도 의원님의 법 타이틀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형도 캔도 특별법 3종 세트. 네, 어떻게 이름 좀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어요. 자, 최영도 의원의 형도 캔도 이 그 첫 번째 법안은 국가첨단산업 규제혁파 특별법입니다. 자, 국가 첨단 산업이다 하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네. 2차 전지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걸 제안하게 된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국가가 우리나라가 행복한 국가로 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대국이 돼야 될 텐데 그걸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같은 이런 우리의 그 뛰어난 기업인들 또 우리 과학자들 또 우리 근면한 근로자들 또 국민들 또 정부의 뒷받침으로 키워져 왔는데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여기 뛰어들고 있어서 예. 반도체만 하더라도 사실 반도체는 일본을 앞섰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우리를 앞설 기세고요. 대만도 굉장한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보조금으로 경쟁을 해서 글로벌 빅테크를 유치한다거나 우리 산업을 성장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 상황도 별로 안 좋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규제 혁파. 새로운 이제 규제를 풀어서 네. 우리 국가 산업, 국가의 주력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빅테크를 유치해야겠다 이런 겁니다. 반도체만 따지면 중심 국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만 그리고 미국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한가요? 용인하고 이런 곳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용수 문제, 전력 문제, 또 주민들이 사실은 그런 큰 공장에 들어온 것을 이제 이 수도권에서 별로 따가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으면은 2, 3년 만에 지어져야 할 반도체 설비 공장이 지금 우리는 몇 년째 늘어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과연 전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용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왜냐하면은 그 새로운 AI나 반도체 기술은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 전력은 수도권에는 발전소가 없습니다. 다 충남도 해변가나 동해안이나 또 전라남도나 또는 경상남도 부산 쪽에 바다 쪽에서 발전소 끌어와야 되는데 송전선을 설치하기가 또 무지 힘듭니다.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국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장벽이 되고 규제가 되어서 이런 기술을 앞장서서 못 나게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저는 국가 첨단 산업에서 규제 해법이 필요한 것은 지금 대부분의 규제가 어떻게 보면 수도권 중심입니다. 수도권 팽창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게 피폐한 지역까지도 오히려 옥죄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국가 첨단 전력 산업 같은 경우에 지방에 오히려 과감한 규제 특구, 규제를 풀어주는 특구, 또 이게 또 세제 특구 이런 걸 주어서 그런 글로벌 빅테크 또 국내에서 빨리 성장시키기 힘든 그런 산업 분야를 키우는 그런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대단한 예산이 드는 것보다 예산부터 중요한 규제를 혁파. 그러니까 과감한 발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국가 첨단 산업을 정말 제대로 키우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법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법안의 핵심 내용을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의원님. 우리가 6대 국가 전략 산업을 꼽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거의 10% 육박했는데 지금은 이제 6.5% 그리고 국가 순위도 2위에서 5위로 탈락하고 있고. 그러나 6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이 우리나라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의 25%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게 있어야지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 AI 빅데이터 시대에도 우리가 미래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고 우리나라 스스로가 세계의 중추국가로서 존중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큰 미국, 일본, EU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 역시 정부 보조금을 넣지만 우리는 보조금 규모로는 이길 수 없더라도 우리 나름의 그동안 창의적인 것들 또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지금 규제 환경도 있는 셈이고 해서 이런 것들을 혁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여야가 찾아야 된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규제 문제 언급해 주셨지만 규제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것이 세금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그렇습니다. 것들 있잖아요. 예. 이번 법안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특례를 넣어두셨는데 어떤 필요성에서 이런 부분 포함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중대재해법은 하나가 이제 그 책임이 최고 경영자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업의 빅테크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내 오기를 꺼립니다. 중대재해사고라는 것은 우리 재해 현장에서 그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산업 현장에서 여러 다양한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별로 세계적으로 유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산업재해가 많아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의지기는 합니다만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이것이 그 효과도 사실은 이 중대재해법을 실행해서 그러면 재해가 뚝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최고 경영자 한 사람의 책임, 이 사람의 책임에 다 물리다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그 안전에 대한 평소의 조치, 매뉴얼, 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경각심, 그런 팀워크 같은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한 사람의 정점의 책임으로 물려놓아 버리니까 정작 CEO가 들어와야 할 텐데 그게 무서워서 국내 투자를 기피한다거나 또는 반쯤 투자는 했는데 정작 CEO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다거나 현장에서 한 사람이 우리 경기가 그렇습니다만 주장이 그 상황을 보고서 빨리빨리 포지션을 바꾸고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현장에 없어서 멀리 사실상 CEO 직책은 한국 사람한테 들이해놓고 또 자기는 멀리서 가끔 보고 이러면은 빨리빨리 적응할 수가 없겠죠. 그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유불급 이런 현상을 좀 고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각종 인허가 패스트트랙 시행이거든요. 그 지난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인허가 문제는 좀 완화됐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추가해야 할 인허가 규제 완화 예를 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경이 또 굉장히 환경, 문화재 뭐 다 보살펴야 될 문제죠. 네. 이 지역에서 무슨 산단 하나 만들면은 특파하다 보면 뭐가 나오면 문화재 보호해야죠. 그럼 당연히 하다 보니까 정말 수천 년의 큰 인류의 흔적이자 우리 조상의 흔적이 나온다면 보호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인허가 문제는 강력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현실을 잘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라 단위로 올라가면 규제라는 것이 국가적 표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경기도와 경상남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시급성도 다르고 또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다릅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엄청난 보조금으로 빅테크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 사업 환경에 규제가 어떻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한 풀어보는 방법을 만들어보자. 전국적으로 풀기 힘들다면은 지금 그걸 일단 시범단지에서 한번 풀어보자. 왜 외국 사람들이 시장도 그리 크지 않고 또 분단되어 있고 절의 고도같이 이렇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 땅인데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동안 축적해왔던 기술, 또 사람들의 창의력. 근데 뭐 세계 OTT 시장에서 매주 보면은 콘텐츠 상위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만들거든요. 그런 창의력, 이런 것들, 그런 문화의 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인허가에서 좀 굉장히 좀 혁신적인 방법으로 심사에서도 그걸 도입하자는 이야기인데 하나하나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과도 같은 상황인데 최첨단 기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규제나 지원 등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특별법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 열어볼까요? 네, 최용두 의원님의 형두 캔두. 자, 두 번째 법안은 에너지 안보 특별법입니다. 그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산업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전력, 바로 에너지죠. 지금 관심이 큰데요. 그래서 좀 준비하신 법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법안 제안하신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전기 시대입니다, 이제는. 전기 시대. 과거에는 화석연료 시대. 대부분의 뭐 자동차도 우리 휘발유로 간다거나 또는 뭐 경유로 간다거나 이런 시대였고 또 많은 것들을 이런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졌고 또 그걸 줄이자는 국제적 목표도 정해졌고 대부분 다 전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전력. 네. 지금 우리가 매번 국가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보다 몇 배 더 큰 방향으로 커질지 모릅니다. 당장 AI, 이 슈퍼컴퓨터 같은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 핵심적인데 또 전력 에너지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에너지 믹스의 문제가 생기게 되겠는데 그럼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와 무탄소 에너지인 원자력이라는 전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독일의 경우가 그 길을 가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에너지 의존으로 이어졌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는 굉장히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프랑스의 경우는 원전을 중심으로 또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키우면서 지금 유럽 그리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봐서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보면 논의가 너무 그 양극단으로 치닫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안보 특별법이 절실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그 시간당 한 135기가와트의 총 발전 설비 용량 가운데 그 원전이 한 35기가와트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30기가와트니까 사실은 이 설비 용량이 절반에도 지금 못 미치는 상황이 맞고요. 2030년 예상 피크 전력이 한 시간당 110기가와트를 이 신재생 에너지로만 충당하려면 최소한 지금 300기가와트 규모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수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에너지를 대부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 건가요? 뭐 자체 충당하고 있나요? 지금 거의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좀 늘었다고는 하는데 10%에 못 미치고요. 이번에 이 에너지원별 수입 비중을 좀 보니까 유연탄이 100%, 천연가스가 99.7%, 우라늄 100%. 그리고 원전 연료로 그 저농축된 우라늄을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서 3분의 1씩 지금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이게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상황이죠? 납니다. 지금 우리 무역수지 적자, 무역수지의 가장 큰 부분이 에너지 수입입니다. 지금 더구나 원유가
배럴당 $100를 웃돌게 되면은 그 무역 수진 적자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하고 반도체를 수출하고 합니다만 그를 위한 전력 우리 생산을 위해서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수입해야 될 때는 그 수입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우리 무역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자 그게 바로 우리 그 국민들의 또 에너지 가격 부담으로 또 이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무탄소 에너지인 원전입니다. 원전은 에너지 원재료 수입액이 1%도 안 됩니다. 0.5에 0.9%. 근데 1%도 안 되는 이런 그 수입액으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약 30%를 담당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물론 이제 폐기물 처리 문제, 원전 해체, 환경 보건 같은 또 사회적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것이 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또 우리 무역의 적자를 방어하고 그 국민들의 어떤 에너지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너지 특별법은 바로 그런 주제에 관한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가가 안전한 에너지 안보 토대 위에 설 수 있도록 예, 이건 산업 발전과 또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넷째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결국 네네. 탄소를 쓰지 말자, 탄소 배출을 줄이자,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도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로와 안보 두 가지 토끼 다 잡기 위해 의원님께서 법안도 내셨는데요. 그 내용 보자면요. 대통령 직속으로 에너지 안보 위원회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개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의 지정, 전략적 정부 투자 의무화, 그리고 태양광 패널 개발 국가 첨단 산업 전략 지정까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머리 좀 아프지 않으세요? 네, 지금 뭐라고 했죠? 네. 무슨 내용이에요? SM 엔터테인먼트가 받는 엔터 쪽 말고. SMR. 네. 근데 이런 분야에 대한 이 첨단 전략 산업 지정이나 투자 등이 왜 필요한지 좀 설명 좀 덧붙여 줄 수 있을까요? 태양광, 풍력, 신재생 이런 에너지들이 또 단속적입니다. 근데 풍력은 바람 불 때, 태양광은 햇빛이 있을 때만 나옵니다. 근데 전력이라는 것은 그 항시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선악 개념이라든가 또는 뭐 절대로 안 된다든가 이런 적대적 문법으로 저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최적의 조합으로 최대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들을 만들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무슨 탠덤 태양광 패널 산업 투자, 세제 특례, 뭐 이런 쭉 하는 이유가 다 그걸 육성하고 장려하고 또 어떤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을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한 네. 법적 조항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음 법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영두 의원의 형두캔두. 자, 세 번째 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입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좀 발의하셨던 법안인데요. 헌정사상 최초 여야 3인 공동대표 발의 법안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하죠. 예, 이거 어떻게 출발한 법안입니까? 저랑 우리 서삼석 의원님, 또 양양자 의원님, 서로 다른 정당, 민주당과 당시에 또 양양자 의원님은 또 다른 정당이었죠. 우리 한국의 희망 대표.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처음부터 여야가 협의해서 초당파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국가적 과제를 이루어 나가자는 하나의 모범으로 이 법안을 이제 최초로 제안한 것이죠. 이게 해서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이라는 것인데 남해안권의 자연환경 얼마나 수려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여수, 오동도를 비롯해서 진주, 통영, 거제, 남해 해안이 너무 수려하고 아름답잖아요. 남해안 대표 명소하면 역시 이 마산 하포구가 아닐지. 또 이 자리에 계시니까. 네, 오늘만큼은 예. 또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산하포의 위도가 유럽 지중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라고 부르는 것도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또 우리 그제대로 가는 큰 섬, 대한민국의 두 번째로 큰 섬이 마산만, 진해만, 진동만을 이렇게 호수처럼 딱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풍에도 끄떡없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와산 와서 딱 보고서 저게 호수냐 바다냐 이렇게 논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가면은 지역에 많은 분들이 특히 상인들이 공장 짓는다는 건 옛날 말이고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그래서 시장도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국가적으로 남해안 관광 진흥 정책을 좀 만들자. 그 총리가 주관해서 그 국가적 지혜를 모아달라. 지역의 각 시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관광 인프라
또 관광 자원들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2007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40만 명의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가톨릭 행사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방문하는데 전국의 교구별로 이 사람들이 40만 명이 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또 지방 관광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기회거든요. 그 시기에 저희들은 마산 교구가 있는 마산과 이 경남 남해안을 세계 청소년들이 정말 순례하면서 전 세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이 3년 사이에 바로 준비해서 우리 도시뿐 아니라 또 다른 도시도 준비하겠지만 특별히 그 3년이라는 이제 타임라인을 가지고서 더 박차를 가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제 머릿속에도 그려지는 게 이 아시아의 지중해 같은 느낌이 참 남해안에 펼쳐질 것 같은데요. 엄청난 효과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관광은 이제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지역 관광 성공 사례가. 우리도 남해도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또 뭐 거제도는 가본 사람들은 정말 담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접근하기가 수도권이 좀 멉니다. KTX도 없고 또 김해공항으로 가도 멀고 또 거가대교에 넘고 먼데 그런 교통 인프라도 확충을 해야겠고요. 무엇보다도 국가적으로 이 남해안 관광을 장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또 무엇보다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국가적인 코디네이팅 그리고 전라남도와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제가 광주에 지난번에 5.18 행사를 갔다가 마산 가려고 하니까 대중교통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너무 띄엄띄엄이고 옛날에는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모두 수도권 일극화돼가지고 서울을 통해서 이런 게 빠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해안 도시들끼리, 남해안 지역들끼리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망도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해서 그러니까 전남을 왔다가 목포를 왔다가 목포에서 마산까지, 부산까지 쭉 관광을 하는 그래서 그것이 3박 4일, 5박 6일 이어져서 지역 관광에 큰 이제 밀물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이 법안입니다. 네, 정말 여야 의원들의 마음을 모은 법안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국회 협치 포럼 통해서 또 저출산 해법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입법 활동 외에도 이제 22대에서 꿈꾸는 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형두캔두 또 지역적으로는 어떤 일을 좀 도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21대 때 사실은 1호 법안을 냈습니다만 법안이 지금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뒤처지게 된 것이 바로 아까 AI 맞춤형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이제 디지털 교과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야말로 사실은 지역이 소외에서 벗어나서 지역이 오히려 수도권과 또 서울과 똑같은 환경을 가질 수 있는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게 마침 이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AI 맞춤형 교육으로 가능해졌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 총리에게도 특별히 당부를 하고 우리 경남교육청과도 협력하고 있는데 바로 지역에서 교육에서는 수를 못지않는다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맞춤형 스마트 교육을 이제는 시범 단계를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도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선생님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 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 컨텐츠 이런 문제가 있어도 모범적인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는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여기가 창원 숙구가 산단 50주년이 되고 또 새로운 제2의 대한민국 최초의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이 들어서는데 중요한 건 인재입니다. 우리나라 그 핵심 인재들과 아시안의 핵심 인재들이 서로 같이 공부하고 또 새로운 R&D를 이루어내는 그런 모범적인 곳을 또 같이 아시안 공학 기술원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싶다 이런 꿈도 있습니다. 자, 오늘 최영도 의원님과 함께 그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기리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최영도 의원 처음 뵙는 거죠? 네. 우리 의원님 오늘 시간 통해서 진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그 큰 열정들이 느껴졌고 그리고 또 따뜻하다고 느껴진 게 마산 형도 형 해봐요. 형도 형님 사랑합니다. 형도 형이 좋습니다. 앞으로 해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요. 그러시고 임재 변호사 어떠셨어요? 저의 바람을 담아서 딱 정리해보자면요. 형두형, 캔두, 디지털 교육, 에너지 안정, 지역구 개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다 모조리 응원드리겠습니다. 역시 변호사예요. 예.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예. 어떠셨습니까? 현재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국가 균형 발전에 좀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이제 남해안 쪽을 국가 첨단 산업의 메카 그리고 관광 그러니까 글로벌 관광 특구로서 이게 두 가지 축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데 좀 더 큰 역할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두 번째 저희로서는 또 뵙는 거라서 더욱더 좀 친근한데요. 마지막으로 포부한 말씀을 한 줄로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해 주신다면. 21대 국회 때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국회 때는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2배의 속도로 2배의 실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형도 캔도! 형도 캔도! 예,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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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이제 기리 씨도 곧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꼭 들러야 하는 곳이 바로 놀이공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부모 입장에서 좀 지치는 장소이기도 해요. 워낙에 좀 힘들기도 하고. 야, 혼자 갈 때랑 정말 다르겠네요. 네. 사실은 1년에 한 적어도 한 2-3번 정도는 놀이동산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액권을 아예 끊어가지고 주말마다 가는 분도 있고 한데, 가면은 이제 막 줄 서고, 막 애 찡찡거리고, 막 뭐 계속 사달라고 하고, 뭐 힘들긴 한데, 워낙 또 계속 뭔가를 찾아다니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가게 됩니다. 저도 뭐 놀이동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전문가가 아닐까 그래요? 싶습니다. 저 굉장히 자주 가는데 일단 기본 세트가 있어요. 배낭에다가 이렇게 접이식 의자 있습니다. 예. 접이식 의자를 2개를 꼭 넣어 갖고 다녀야 돼요. 어허. 애도 하나 앉히고 저도 앉고 이러면서 줄을 한 명은 쓰고 또 이제 남편은 딴 데 가서 또 줄 서 있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된 시스템이 없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놀이공원 즐기기 쉽지 않거든요. 맞네. 로테이션을 돌고 있어요. 가족 여행으로 떠났지만 각자 다른 위치에서 여기 이렇게. 또 중요한 팁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예. 아이들 친구들 함께 데려가지 않으면 줄 설 때 짜증 낼 수 있기 때문에요. 아하. 친구들도 함께 데려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갈 때는 우리 집만 가지 마라. 그렇죠. 기다리면서 서로 놀 수 있게. 그렇죠.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에서는 놀이시설 등에 놀러 갔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자, 사연 확인해 보시죠. 엄마, 나 저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그거 타고 싶어. 안 돼. 너 키 작아서 못 타. 큰일 나. 딴 거 타자. 우리 회전목마 어때? 회전목마 재미없어. 스릴이 없단 말이야. 에이, 스릴은 없지만 낭만은 있지. 여보, 우리 둘이 회전목마 타고 데이트했던 거 생각나? 기억나지. 나 그때 완전 천국의 계단 최주였잖아. 엄마 아빠 데이트 이야기 노잼. 아이 가자. 엄마가 그때 엄마 데이트 어떻게 했는지 등에 딱 그대로 보여줄게. 그걸 지금 그거를 아니야 자기야 그건 아니야. 나도 반대. 창피해요. 아 왜? 우리 추억여행 떠나. 그거 같이 해주면 내가 용돈 쏜다. 갈 거지? 가자. 자기야, 나 똑같이 그대로 재현해줘야 돼. 엄마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당연하지. 아들도 잘 봐도 이 아빠가 엄마 옛날에 진짜 사랑했다고. 모른 척 해야지. 고개 푹 숙이고서. 아들, 자기야, 나 돌아간다. 돌아가. 자기도 천국의 계단 모드로 레디 고! 정말 진짜. 쭈야 쭈쭈 너 나 싫어? 싫어? 너 아직 얘기 안 했다? 아베 마리아.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엄마 조용히 해. 아, 내 허리.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여기 책임자 나와봐요. 이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주가 다쳤다고. 우리 놀이기구를 타다가요? 설마요?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데?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이럴 줄 알고 내가 찍어왔어. 보여? 이거 안전벨트 이거 고장 났잖아. 보이지? 아이고, 이럴 어째. 그러니까 잘 확인하고 타셔야죠. 하하, 지금 내 책임이라는 건가요? 치료비랑 정신적인 위자료 배상해 주세요. 아이,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거 배상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거 담당자가 이거 왜 그걸 몰라? 그러니까 알아본다고요. 제가 모른 척 한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보채요? 우리 주가 다쳤는데 당연하지 않아? 우선 병원 갈 테니까 확인해보고 연락 줘 당신. 우리 벌써 가는 거야, 아빠. 나 더 타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 아베 마리. 내가 생각납니다. 천국의 계단. 그렇죠. 예, 갑자기 신현준 씨가 등장하는. 그죠? 회전목마 이렇게 회전목마 돌다. 돌아가다가. 네. 야, 이렇게 추억을 재생하려다가 허리가 나갔어요. 위험해요. 아찔합니다. 네. 자, 어쨌든 회전목마 벨트가 고장이 나면서 낙마를 했는데
낙마? 이게 회전목마니까 낙마가 맞는지는 낙마죠. 모르겠는데. 자,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저희가 조금 각색한 겁니다. 그 놀이공원을 찾은 A씨가 회전목마를 타던 도중에 안전벨트가 풀려가지고 요추 골절상을 입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A씨의 일행이 사고 직후에 이 안전벨트가 파손된 부분을 촬영해가지고 시설물 하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겨뒀는데요. 그 사고 직후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았던 A씨는 6개월 후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그동안 사용한 치료비, 그다음에 입원 기간에 따른 휴업 손해, 후유 장애율에 따른 일시 수입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따른 위자료 등을 이 놀이공원 측에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놀이공원 측의 시설물 관리 소홀이 명확하게 보이는 지금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놀이공원에서 어떤 안전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당연히 그걸 불법 행위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그렇다면 이 피해자가 이게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얼만큼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다 증명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요. 쉽지만은 않거든요. 이럴 때 좀 유용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놀이공원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은 피해자가 좀 비교적 굉장히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피해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씨 입장에서는 소송보다는 보험 쪽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훨씬 유리하고 편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과는 같을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간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씨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건 사업장의 과실로 상해나 재산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험에서 일단 대신 먼저 배상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놀이공원도 당연히 해당이 될 것이고요. 뭐 음식점, 병원, 목욕탕, 숙박시설 이런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이 이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다가 지급을 하는 지불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단 병원비를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보전받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직후에 피해자는 먼저 안전요원이나 영업자 측에다가 이런 사실을 알려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교통사고 처리 때랑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증거 확보, 진료 기록 이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결국 법적으로 어떤 보상이나 책임을 물으려면 결국 증거와의 싸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CCTV 자료라던가 사진 자료, 영상 자료,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진료 기록 같은 거 증거로 남겨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놀이공원에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좀 마음이 들뜨잖아요. 들뜬 마음 때문에 자칫 좀 사고에 노출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고객이 본인이 좀 소홀해서 안전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B 씨가 이제 디스코 팡팡을 타게 됐는데 그 불시에 DJ가 놀이기구를 이제 조작하는 바람에 발목 골절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때 B 씨가 100% 손해를 보전받지 못했어요. 실제 유사한 판례에서 피해자 측 과실을 50%를 적용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디스코 팡팡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이용객이 당연히 안전하게 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동시에 피해자 역시도 디스코 팡팡이라 하는 것은 원래 좀 위험한 시설임을 인지를 하고 탑승했기 때문에 좀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원래 디스코 팡팡이 갑자기 팍 튀겨가지고 그렇죠. 움직이는 거라는 거를 이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죠. 야, 그렇군. 이용자에게도 과실을 50%를 물었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놀이공원, 뭐 키즈 카페 이런 데 가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눈 깜짝할 새 자칫 또 다칠 수도 있는데 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과 골절, 입원이 필요한 부상 같은 중대사고가 연평균 한 280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게 골절인데요. 한 85%를 차지했고요. 특히 이제 손과 팔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대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까지 만약에 이게 계산을 하면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한 1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도 놀이시설에 적용된 보험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뭐 미끄럼틀이나 볼풀장 같은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나 뭐 키즈 카페, 식당 등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업자는 놀이시설을 설치를 하고 30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미가입을 하고 있으면 적발 회추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즈 카페 같은 곳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그런 안전 보호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보호자의 과실이 없는지 그 책임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 어린이가 볼풍장 옆에서 매트에서 플라스틱 공을 밟아가지고 넘어져 그런 사고에 있어서요. 법원은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제지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가지고요. 놀이시설 운영자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키즈 카페라고 해서 아이만 또 이게 다치라는 법이 없어요. 가끔 흥이 올라온 아빠들이 갑자기 아이들이 노는데 막 이렇게 뛰어들었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맞습니다. 요것도 배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충청도에 사는 한 남성이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을 데리고서 동네 키즈 카페에 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제 술래잡기를 하다가 트램폴린에 뛰어들었는데 그물망이 밑으로 처지면서 아래쪽에 있던 지지대에 엉덩이를 딱 부딪힙니다. 아이고. 극심한 좀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가봤더니 요추 1번 방출성 골절로 어이구. 수술까지 받게 돼요. 네. 그 이후 키즈 카페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사고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장래소득을 뜻하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을 합쳐가지고 3억 4,6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내고 아내에게도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키즈 카페에서 놀 때 이 어른들이 이건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애들이 노는 곳인데. 네, 실제로 이제 키즈 카페 측에서는 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성인이 이용할 것을 전제로 이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키즈 카페 이용 안내문에 있었어요. 봤더니 보호자가 취약전 유아와 동반해서 이 트램폴린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뭐 특별하게 성인의 이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도 사용할 거라는 생각을 키즈 카페 측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그 성인에 대한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명확하게. 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는요. 여기가 어린이 놀이시설은 맞기 때문에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고는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남성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키즈 카페가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고 있었고 원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책임을 50%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키즈 카페가 남성에게는 1억 5,900만 원, 배우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을 했고요. 키즈 카페 측이 불복해서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키즈 카페 놀이기구는 당연히 주된 이용자는 어린이들이겠죠. 하지만 성인들도 아이들을 함께 보면서 또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함께 탑승하거나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때 보호자가 이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린다거나 아니면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기리 씨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한주평입니다. 사고 난 뒤 후회 말고 사고 전에 점검하자! 네, 사고는 순간입니다. 방심하면 발생하고요. 방심하지 말고 우리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오늘만큼은 아주 똑부러지게 한 줄 평을 잘해주셨네요. 자, 정말 사고가 난 뒤에 아무리 법이 보호를 해준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사고로 입은 신체적 또 정신적 피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이 필요하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스스로를 지키는 법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